다음 날부터 병원에서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간호사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의사가 설명을 하려 들었고 내가 갇힌 이 병실에 처음으로 변화라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이번 서류에 가족 이름이 다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누가 한 사람 그 애가 꾸민 거고 나머지는 몰랐을 거야. 나는 그 생각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 한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나머지는 날 정말 걱정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윤서진 변호사님은 이번 절차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처음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지, 누가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누가 도장을 바뀌었는지. 서류엔 내 딸 이름도 있었고 아들 이름도 있었어요. 심지어 사위랑 며느리 이름도 보였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이 중에 누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걸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나는 윤서진 변호사님과 함께 가족들을 하나씩 마주했어요. 먼저 딸이었어요. 나는 물었죠. 얘야, 너 그날 내 옆에 있었지? 내가 사인했니? 딸은 대답했어요. 엄마, 오빠가 다 정리해놓고 사인만 하라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은 아들이었어요. 내가 나를 여기 데려온 거니?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그 말투는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을 처리한 사람의 말투였죠. 며느리는 나를 보면서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 그땐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우리도 그냥 좋게 하자고 한 거예요. 사위는 아예 대답이 없었어요. 입을 굳게 닫고 눈만 내리깔았어요. 그때 윤서진 변호사님이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모두의 서명이 찍힌 이번 동의서였어요. 어르신, 이건 네 분 모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믿고 있었어요. 누가 한 명은 나를 생각해줬을 거라고. 누가 한 명쯤은 말이라도 해줬을 거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모두가 내 등을 떠밀었어요. 같이 한 마음으로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모두가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모두가 나를 병원에 보냈어요. 그게 가장 큰 배신이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전부였다는 사실. 윤서진 변호사님은 괜히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서야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것마저 무너졌다는 게 너무 아파서요. 그래도 하나 남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 땅만은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근데 변호사님이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눈앞에 놓고 가셨어요. 거기엔 계약서가 있었어요. 토지 매각 계약서. 날짜는 내가 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 후. 내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인감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찍은 게 아니었어요. 거래는 끝났고 돈은 자식들 이름으로 된 공동계좌로 들어갔대요.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내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그냥 내 인생을 대신 정리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가슴에서 났어요. 애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싹 없어진 거였어요. 그 땅은 내가 남편이랑 농사 지으려고 평생 손발 맞춰 모은 그 한 평이었는데 이제는 등기부에도 지도에도 내 이름은 없었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땅도 팔려 나가고 내 말 하나 안 들어준 이 병원까지. 나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간도 계절도 이젠 나랑 상관없는 일 같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뭘 해도 소용없겠다 싶었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여기서 늙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달이 떴어요. 참 예뻤어요. 그 달을 보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같이 논두렁 걷던 날들, 비 맞으면서 모내기 하던 날, 김치 담그던 마당, 그 모든 순간이 스쳐갔어요. 그 땅은 우리 둘의 시간들이 묻힌 곳이었고 그 자식들은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 키운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내 땅을 뺏어간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진 않겠다. 죽더라도 그냥은 안 당하겠다. 땅을 잃었고 자식도 잃었지만 내가 나를 잃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목소리로 내 두 발로 이 병원을 나가겠다. 그리고 모두가 숨겨왔던 이 일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이상하죠. 그렇게 결심한 그 순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요. 살아있다는 소리더라고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거예요.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죽진 않겠다고. 내가 내 목소리로 내 두 발로 이 병원을 나가겠다고. 그리고 이 병원한테도 책임을 묻겠다고. 다음 날 윤서진 변호사님과 함께 병원 장실 앞에 섰어요. 이번엔 마스크도 안 했고 환자복도 벗었어요. 내 옷 입고 내 이름으로 섰어요. 내가 내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자리였어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치매도 아니고 헛소리 한 적도 없고 정신 멀쩡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진단 한 번 없이 나를 가둬놓고 약을 먹이고 침대에 묶어 놨잖아요. 그게 치료입니까? 그건 감금이에요. 병원장은 처음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보호자분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린 정상적으로 절차를 따랐어요. 그때 윤서진 변호사님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의사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위조된 도단과 진단으로 강제 입원시킨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병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몇 번을 바랬는지 알아요? 제정신이라고 기억 다 난다고. 이름도 날짜도 다 말했어요. 근데 당신네 간호사는 또 시작이시네 하고 나가버렸고 의사는 눈도 안 마주쳤어요.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병원장은 결국 말끝을 흐렸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 줄은. 윤서진 변호사님이 그 말 끊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말도 책임 회피라는 거.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병원 문을 나섰어요. 두 발로. 내 이름으로. 햇빛이 얼굴을 비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나를 되찾았기 때문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먼지 쌓인 신발장, 식탁 위에 눌어붙은 커피 얼룩, 풀린 커튼 고리 하나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가구는 팔지 않았고 전기랑 수도도 끊기진 않았더라고요. 다행히 이 집만큼은 재개발에서 빠졌고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인데 낯설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인데 내 물건인데 손때 묻은 이불인데 이상하게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집만이라도 지켜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은 이미 이전됐지만 집은 아직 계약 전이었어요. 급히 매물 등록한 부동산에 연락해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 집 어르신 명의로 다시 묶어둘 겁니다. 누구도 손 못 대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게 들리던지. 잠시 후 윤서진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 정리해봤습니다. 자식들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법적 조치 들어가면 사기사문서 위조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쪽은 별도로 의료법 위반 건으로 신고 들어가 있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돈이 아쉬운 건 아니에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을 남겨야 해요. 2번 다시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님,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당장은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노인에 불과한 저를 왜 이렇게까지? 그 말에 변호사님이 손을 멈췄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요. 제 어머니가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정신 멀쩡하신데도 치매 판정 받으시고 요양병원에 갇히셨어요. 가족 중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주질 않았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혼자요. 그랬군요. 제가 그때 못했던 걸 이제서라도 누군가에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도움받을 자격 있어요.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오랜만에 사람한테서 위로를 받았어요. 손 하나 잡아주지 않았지만 그 말이 손 잡아주는 것보다 따뜻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저도 이제부터 제 몫을 살아야겠네요. 나를 위해. 그리고 누구도 이런 일 안 겪게 하려면 제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아이들이 하나 둘 찾아왔어요. 처음엔 문자였고 그 다음은 전화였고 마지막엔 집 앞까지 왔어요. 아들은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딸은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음식을 놓고 갔고 사위는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왜 왔니? 울어도 무릎 꿇어도 이 집 문은 안 열려. 앞으로 내 일은 윤서진 변호사님 통해서만 이야기해.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문 밖의 울음소리는 이젠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소리였어요. 이젠 나도 좀 내 편을 들기로 했어요. 며칠 후 법정에선 자식들과의
후견인, 계약 무효 소송, 위자료 청구, 부동산 매매 무효 처리에 대한 1차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모든 건 윤서진 변호사님이 진행했어요. 어르신, 자녀분들과의 모든 후견 계약은 무효로 처리됐고요. 자녀 재산과 집에 대한 소유권도 다시 어르신께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자녀 측 접근 금지 신청도 인용됐어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후련하지도 속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끝이 났구나. 이제 진짜 다시는 그 애들을 내 자식이라 부를 일은 없겠구나.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저 조용했어요. 깊은 밤호흡처럼, 바람 한 점 없는 강가처럼 그렇게 고요했어요.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고 내 이름으로 된 문서들도 서랍 안에 가지런히 정리해뒀어요. 이제는 누구도 나 대신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게 내가 되찾은 가장 큰 자유예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이 나요. 함께 밥 먹던 식탁, 손주들 발자국 묻은 마루 바닥, 그때 그 온기들이 참 그립긴 해요. 근데요, 이제는 그립다고 해서 다시 불러오려 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서 지운 거니까요. 이젠 사랑보다 나를 먼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매일 아침 내가 직접 끓인 국을 먹고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셔요. 창문 너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면 그게 오늘 하루의 전부예요. 이제는 충분해요. 요즘은 가끔 윤서진 변호사님이 이 집에 놀러 와요. 주말이면 차 한 잔 들고 와서 이야기 나누고 가곤 하죠. 나야 뭐 별 얘기 없어요. 어제 뭐 먹었는지 그런 이야기들. 근데 참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어찌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가 억지로 오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눈치 보며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시간. 이 나이에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땅은요, 이미 제 손을 떠났지만 그 땅에서 나온 돈은 아직 남아 있어요. 처음엔 뭘 할까 망설였어요. 나 혼자 쓰자니 의미 없고 자식들 줄 마음은 아예 없고. 근데 어느 날 병원 앞에서 누군가 어르신 하나를 밀치듯 밀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 지금도 어딘가에 또 있겠구나.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윤서진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 갑자기 가족에게 버려지고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병원에 갇히는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재단을 만들자고요. 법률 상담, 생활 지원, 병원 기록 확인 도와주는 그런 일들. 내가 너무 늦게 알게 된 것들, 다른 사람은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해주고 싶어서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떠요. 예전엔 일어나도 크게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젠 머릿속에 해야 할 것들이 가득해요. 재단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어르신들 상담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 작게라도 소식지를 만들어야 하나?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참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내가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거실에 작은 책상이 하나 생겼어요. 윤서진 변호사님이 가구점에서 골라준 거예요. 햇살 좋은 날이면 거기에 앉아서 종이도 넘기고 전화도 받곤 해요. 예전 같으면 나이 들어 무슨 이랬겠죠. 근데 지금은 그 나이든 내가 나한텐 제일 든든한 동료예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에 기운이 도세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야 내가 나로 살아서 그래요. 상처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온 지금 내가 만든 하루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삶이에요. 이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이 제 인생의 봄이라고요.